국민의힘발 민주주의 위기가 있다면 이제 그 정권발 민주주의 위기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주제로 새로 넘어가게 되면 대북 송금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야기인데요. 아주 전국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죠. 여권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여한 초대형 수사 개입 사건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야권에서는 아니다. 이재명 권력에 의한 초대형 사법 개입 사건이다. 이래서 수사 개입이냐 사법 개입이냐 이게 정면으로 붙고 한복판에 우리 그 박상현 검사가 있는데 이거 어느 쪽이 맞는 얘기로 보이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건 뭐 일방적으로 어디가 맞다고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네. 지금 앞으로 무슨 뭐 국정조사 투입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지금 진행이 될 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판명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박상용 검사 자신도 자기의 소위 그 행위에 대한 설명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아마 앞으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하나 밝혀지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그렇군요. 예. 공소 취소 문제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국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네.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봤을 때 공소 취소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나중에 아마 판단이 될 거라고 네. 나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서 뭐 그냥 예단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봐요. 양쪽의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주장이 서로 부딪혀가지고서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뭐라고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건 맞습니다. 예.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이 이런 그 국정조사 얘기를 하기 전에 106명, 국회의원 106명이 모여가지고 아예 모임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모임 이걸 만들었어요. 바로 그게 이제 빌미가 된 것 같아요. 민주당의 106명이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글쎄, 예. 그거가 자충수가 됐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보면은 의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나치게 다수의 힘만 믿고서 이것저것을 마음대로 하려고 생각하면 이건 내가 보기에는 우리 같은 나라의 민도에서 그게 쉽게 이루어지리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그 다수, 압도적 다수의 그 여당이 이렇게 오랫동안 뭐 상당히 된 이런 것도 상당히 참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과정이었죠. 우리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오늘날 뭐 대통령 탄핵도 2번이나 겪었고 네. 결국서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민이 얼마만큼 소위 무섭다는 것을 갖다가 다 인식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뭐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서 네. 저 마음대로 모든 것을 갖다가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은 그건 큰 착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제 다시 또 다른 주제로 그 개헌 얘기 좀 해봤으면 합니다. 그 국민의힘 국무회의요. 지난 6일인가요? 개헌 공고안을 국무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했는데 그 한 달 뒤에는 본회의에서 또 이게 처리가 될 스케줄이고 그다음에 6.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같이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국회 의결이 이제 개헌이 되는 건지. 그래서 40년 전이죠, 지금부터. 1987년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헌법, 거기 개헌 작업에 직접 참여하셨지 않습니까?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을 좀 말씀하시면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대한민국의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개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네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개헌이라고 하는 것을 할 것 같으면 개헌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무엇이 제대로 변화하는 거를 갖다가 보여줄 때 개헌이라는 것이 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개헌안이라고 하는 안을 들여다볼 것 같으면 꼭 그게 지금 뭐 때문에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난 납득이 잘 가지 않아요. 네. 그게 이제 지금 그거 넣겠다는 거죠. 5.18 정신, 그다음에 부마 민주화 운동 이 정신을 좀 넣겠다. 뭐 이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그게 지금 절박한 상황이냐 이런 얘기예요. 대한민국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그때 87년 경우에는 사실
모두가 다 그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긴 했었죠. 국민들. 87년의 경우에는 사실은 64태로 인해 가지고서 이 개헌을 안 하면은 국가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돌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시에 정부 스스로가 아마 그 항복을 한 그런 상황에서 시작된 것이 네. 87년 개헌 아니겠어요. 네. 그때 사회 변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대통령 직선제가 그런 딱 거죠. 이루어졌죠. 예. 그래 지금은 뭐 그렇게 절박한 게 뭐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걸까요? 나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네. 무슨 뭐 선거 때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헌법에 넣는다고는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 개헌을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동안에 많은 논쟁을 했던 것이 뭐예요? 대통령의 소위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를 걸어놓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려면은 결국은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아마 처음에 관심사가 되어 있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개헌을 갖다가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개헌이라는 것을 참 관심을 가지고서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개헌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소위 지자체 선거에서 국민투표에서 개헌을 통과를 시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국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10명 넘어가줘야 돼요. 국민의힘에 10명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두고 봐야 하는데 별로 국민의힘으로 봤을 때 무슨 특별하게 이거고 반대할 이유도 분명치도 않고 그렇다고 꼭 해야 될 이유도 절박성이 그런 없고. 거죠. 그런 뭐 뜨뜻미지근한 그런 의제가 되는군요. 아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별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 일반 국민들도 솔직해서 개헌에 대해서 지금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 어저께 그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만나지 않았습니까? 거기 만나서 이런 말을 하긴 했더군요. 그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연임하지 않겠다. 본인이 아니 그 개헌을 연임 개헌을 하지 않겠다라는 걸 똑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그 얘기는 했었어요. 장동혁 대표가 할 필요가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금 헌법을 바꾼 사람은 절대로 다시 대통령을 출마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 헌법 그렇죠. 예. 예. 하긴 청와대에서도 분명히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헌법 개정안이 의결돼 있다. 안 자체가 국무회의에. 근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억측을 부르느냐라고 이제 반박을 하긴 했는데 하도 우리 한국의 이제 제왕적 대통령 그 아주 독재의 그 두려움 같은 게 많이 널리 깔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는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은데 네. 뭐 그런 필요 없는 얘기를 갖다 왜 했는지 내가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뭐 흔히들 얘기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무서운 국민이라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의 소위 말하는 이 수준으로 봐가지고서 그렇게 마음대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국민 무섭습니다. 예, 이거를 여야 정치인들이 모두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김종인 짜르님의 말씀이시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서 사실상 사과를 했습니다. 대북 무인기 사건과 관련한 유감을 표명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예, 한국 대통령이 저렇게 공식적인데 저렇게 유감 표명한 건 거의 기억이 안 났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이례적이긴 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적절합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서 하는 얘기라고 난 봐요. 네. 그리고 어떠간에 북한과 우리가 어느 정도의 대화의 통로를 갖다가 열어야만이
앞으로 사실은 남북 관계가 정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좀 자신감 있게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뭐 시비의 대상이 될 필요는 난 네. 없다고 봐요. 자신감이 있어서 이제 유감 표명을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 자신감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뭐 군사력 차이 뭐 이런 걸까요? 뭐 무인기를 갖다 보냈다는 것이 그것이 까딱 잘못할 것 같으면 큰 문제도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당연하게 잘못된 거를 갖다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자신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뭐. 강한 사람이 그 네. 유감 표명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비판하기도 하는데 저는 아무튼 개인적으로 말이죠. 그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 그 천안함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김정은이가 2010년에 그 북한의 그 어뢰 발사로 침몰을 시켰는데 그 김정은이가 김정은이 그 우리 대통령의 그 사과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유감 표명에 대해서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아주 칭찬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 그리고 김정은이 김여정을 통한 어떤 그 일종의 그 화답이죠. 예.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 이런 평가를 받은 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도 한번 요구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뭐 어떻습니까? 요구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죠. 뭐 이제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그런 소위 용감성을 갖다가 북한은 갖지를 못한 거죠. 아, 북한은 그 솔직하고 대담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줄 정도로 그 자신감이 없다. 네, 그 사람들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모든 것을 그냥 숨기고만 하려고 그러니까. 뭐 그 말씀도 상당히 아주 이해가 되네요. 납득이 됩니다. 예. 다만 아무튼 이쪽에 한국의 그 천안함 유족 같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또 그 목소리를 또 내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 북한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제가 촉구합니다. 네, 그러시고 하나 짧게 그 호르무즈 해협 있지 않습니까? 네.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오늘 마침 그 트럼프 미국과 이란이 이제 2주간 휴전 협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앞이 어떻게 될지는 아주 불안한 휴전이긴 한데 당장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그게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면 정책적으로 좋겠는지 이런 생각을 좀 내가 말씀해 보기에는 일단은 뭐 저희 휴전 조건으로다가 내세우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그 해협을 갖다가 완전히 개방을 하라고 조건을 붙인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주간 주변의 전제죠. 예. 이 이란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 태세를 갖다 지금 얘기를 갖다 했기 때문에 당분간 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데는 별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란의 외무성 발표에 의할 것 같으면 호르무즈 그 해협을 안전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자기네 군과의 협조를 갖다가 뭐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갖다 했고 오늘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하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대해서 소위 도를 받을 수 있는 걸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허용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 네. 통행료를 네, 통행료를. 이란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네. 그래가지고서 그 통행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란의 재건 사업에 쓸 수도 있다는 이런 발언을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들이 불 지르고 튀고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이 돈대요? 일단은 뭐 부쉈으니까 재건을 하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자기 돈으로 해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이 이란에서 요구한 조건 중에 하나가 예. 자기들 재건해달라는 거 조건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미국과 이란이 싸우고 그밖에 더 많은 나라들이 다 그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결국 가서 이제 호르무즈 이 해협에서 받은 통행료라고 하는 것이 중동 재건에 사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막연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더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봐요. 명백한 거는 그게 호르무즈든 어디든 간에 그게 국제 해협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항행이 국제법적으로 보장된 건데 만일에 돈을
밭대 그냥 강제로 받는 거 해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적. 이란도 지금 생각할 게 뭐냐면은 그게 그동안에 자유롭게 왕래하던 그 해역인데 네. 거기에서 이 통행료를 받는다고 같으면 국제사회에서 별로 그렇게 환영을 못 받을 거예요. 그런 점을 갖다가 이란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럼 우리가 이란이랑 다이렉트로 접촉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1대1. 현재는 우리가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이란하고 다이렉트 접촉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뭔가 수를 내야 되지 않나 답답한 게 많아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예를 들어서 미국과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호감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뗄 수 없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런 유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 반경이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나 봐요. 그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미국과 밀착이 돼 있으면서도 이란과 어떻게 협상을 한가 해서 뭐 한 척이 빠져나오고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소위 민간 회사들이 뭐 이란하고 접촉을 해서 나오는지는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호르무즈 추전 협상이 잘 돼가지고 2주 동안은 이제 유가는 내리고 주식은 올라가고 뭐 이럴 것이 예상이 되긴 하는데 그 후에가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제 내가 보기에는 전쟁은 2주 휴전 이후에는 더 이상 그렇게 확대되지는 않을 거라고 나는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냥 그 부활절 그 무렵에 네. 참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을 많이 해가지고서 그 문명을 없애버리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 소위 민심 회복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변심을 갖다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장단점이 있는데 네. 장점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불리하게 어떤 상황에 오면은 금방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대구 얘기를 한번 해보죠. 지방선거 대진표가 지금 반 이상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김부겸 바람이 이제 세다.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지역 여론조사도 보면은 김부겸 전 총리한테 맞서도 이길 사람이 현재 없습니다. 대구시장 후보로서는. 그래 내가 김부겸 전 보기에는 총리 이번에 무난히 선거 승리하는 겁니까? 대구시장? 김부겸 전 총리가 굉장히 신중하신 분인데 승산이 없으면은 이번에 후보 수락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뭐 각종 여론조사를 볼 것 같으면 본인이 승산이 있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지금 후보를 수락하고서 일단 시장 후보가 됐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지금 이 국민의힘의 당의 내부 사정을 놓고 봤을 적에 이번에 대구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난 봐요. 그렇군요. 그러면 국민의힘 승리가 어렵다. 그러면 이것도 만일에 김부겸 대구시장에 탄생한다 그러면 그 뭐 지방자치단체 제도가 성립되느라 가장 큰 이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대구가 사실은 지난 2018년 지자체 선거에서 대구 경상북도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15개 모두 넘어가죠. 당시 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15대 2인데 지금은 16대 1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는 그 보수의 본산 자부심을 갖고 있는 대구죠. 그 시민들의 마음을 접근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김 총리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시죠. 지역주의보다 더 높은 지역 소멸이란 절망의 벽을 넘고자 한다며 보수를 위해서라도 이번엔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가 앞장서서 국민의 힘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정치의 진짜 보수가 살아납니다. 예. 보수를 살리려면 국민의힘을 버려달라 이겁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 김부겸 총리가 지금 저런 얘기를 갖다 혼나는 거는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소리라고 그걸 갖다 수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저런 얘기를 들었으면은 무엇을 시켜야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를 다시 받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런 거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선거 결과는 내가 보기에는 뭐 뻔하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 무슨 뭐 당리당략을 넣으면서 그 사리사욕공천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는 판인데 그 김 총리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 대구의 그 엑스코어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박정희 컨벤션 센터, 그 광주에 그 김대중 컨벤션 센터 있는 것처럼 이름을 박정희 컨벤션 센터로 바꾸자는 거고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 저 박근혜 대통령 그 집도 한번 방문해 보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잘 먹힐 것 같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대구 시민들한테? 꼭 그런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왜요? 그 자체가 무슨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나는 보질 않아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볼 것 같으면은 198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경우에 박정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몰라요. 예. 그리고 자꾸 무슨 과거 집착을 하는 소리를 하는 한 정치인들은 이해가 잘 안 가요. 대구 시민들의 좀 뭐랄까 그 특성상 그 약간 보수성이라고 할까 그런 거에 호소하는 바람이 있겠다 싶어서 이러는 것 같습니다. 난 내가 보기에는 대구 시민들 자체가 보수성이라는 거 보도 대구 경북이라는 것이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도 지역적인 그런 편향성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 정당을 지지해 왔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이념적으로 꼭 보수적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김부겸 총리가 너무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너무 의식하지 않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죠. 아니 그런 거죠. 그 인간적인 지지 이런 심정을 그 당을 한때 그 당의 경력을 넘어서서 지지한 행위 자체는 어떻습니까? 뭐 지지자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 김부겸 후보가 국민의힘의 다른 후보보다도 여러 가지 역량이나 모든 것을 위해서 대구 발전을 위해서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지지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자체는 뭐 별 문제가 아닌데 그 좀 말하는 말씨나 이런 것들은 좀 봐야 되겠군요. 오늘 아주 뉴스가 좀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입니다. 국회 부의장이 오늘 그 기자회견을 해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두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장동혁 대표 퇴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무소속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오늘 그 기자회견을 가다 내가 다투도 봤어요. 그런데 뭐 참 주호영 의원이 굉장히 원래 신중한 사람이고 그래도 6선 동안 국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매우 성숙한 분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아주 굉장히 사실 격앙된 상황에서 무적의 경험이죠. 분노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장동혁 대표가 지금 선거에 임하는 자세는 대표로서의 온당치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조영 의원께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맹공을 가하고 선거에 가장 장애로 작용하는 것이 대표다. 그러니까 대표가 거취를 갖다가 좀 빨리 밝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무소속으로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는 더 기다려봐야 아는 거지. 지금 당장에 조영 대표가 무소속 출마를 열어놨다고 그래서 꼭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더 재밌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요. 그 주호영 의원이 그 사석에서 어떤 분한테 2030년 대선은 한동훈 후보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냐. 국민의힘 보수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오늘 회견에서도 장동혁과는 끝까지 싸운다. 그리고 보수 재건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동훈 대표 쪽과 상당히 뭔가 그 공감이나 교감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결합하는 게 어떤 시너지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두 사람이 어떤 관계에서 네.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이 조영 의원께서 2030년에 소위 보수의 대권 주자로서는 한동훈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지난번 소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문수 후보하고 네. 한동훈 후보가 마지막까지 경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당시에 경쟁하는 과정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35% 이상의 득표율을 가졌던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걸 미루어 봤을 적에 지금 현재 그쪽 진영에서 볼 것 같으면은 그만한 소위 후보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조영 그 의원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위원장님은 한동훈의 대통령 후보감 그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한동훈 후보의 정치적인 노력에 따라서 사실 후보감으로서 완전히 성숙해질 수도 있고 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니까 그건 한동훈 지금 전 대표가 어떻게 처시를 하냐에 달렸다고 난 봐요. 한동훈 지금 전 대표가 정치적인 행위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냉철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럼 여전히 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지금은
말하자면 그런 국회의원 자리 하나하나에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게 나을 것이다. 그러죠. 참을 때는 좀 참아야 되는데, 모든 기회에 다 같이 뛰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거기서 상처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움직이면 좋겠습니까, 현재? 아니, 그러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전후에서. 한동훈 대표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아주 어려운 비바람을 많이 맞아야 돼요. 비바람을 많이 맞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서 사실은 지도자로서의 뿌리를 갖다 좀 더 깊게 내리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본인 스스로가 거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 이제 부산 얘기 좀 넘어갈까요? 새 변수가 나타났어요. 하정우 청와대 AI 수석입니다. 전재수 시장 출마자가 보니까 고등학교 후배더군요. 하수석을 아주 당에 정식으로 밀고 있고, 그다음에 하수석 본인도 임명권자에 뜻에 달려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이제 맡겼는데 아마 이 대통령도 하수석을 보낼 것 같습니다. 정보를 좀 들어보면. 결국은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이재명의 대리인, 왕가 사는 남자가 49살인가 그래요, 지금. 나오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 거기도 역시 한동훈, 조국 같이 또 넘북 서로 보고 있거든요. 부산시장 전체 혹은 부산 북갑 선거 어떤 판도 같은 거 어떻게 예상이 좀 되십니까? 내가 보기에 지금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다 확정이 돼가지고서 부산 북구 갑이 비게 되면은 지금 전재수 의원이 민주당으로서는 유일한 부산의 국회의원 아니에요. 현재 18명 중에 한 명.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다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절박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땅한 후보감이 없으니까 지금 하정우 지금 AI 수석을 갖다가 거기에 내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판단이 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하정우 지금 AI 수석이라는 것은 앞으로 AI 시대를 갖다가 지금 준비한다고 해가지고서 지금 청와대 AI 수석이라는 자리까지 만들어가지고 데려간 사람 아니에요. 이 대통령의 공약이죠. 그런데 지금 AI가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간에 그다가 빼가지고서 정치권에 보낸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옳은 판단인지 좀 어려워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다. 나라의 정책이 있다는 점에서 보면. 그런데 말이죠. 만일에 하정우 수석이 민주당 여당 후보로 나가고, 그리고 이쪽에서 한동훈 대표가 나간다. 무소속으로. 승산이 좀 서로 있는 겁니까? 내가 보기에 무소속으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한동훈 대표는 지금 국회 보궐선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 왕가 사는 남자라고 하는 하정우 하정우 전 수석 얘기를 들어봤는데 좀 대표님께서는 국정이라는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이시고. 이제 추미애 의원 얘기 좀 하시죠. 경기도에서 어저께 추미애, 한준호 그리고 김동연 이 세 분이 경선을 했는데 아주 보통 이게 좀 결선까지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단판 승부로 그냥 추미애 육선이죠. 추미애 다 먹어버렸어. 한순간에. 그래서 추풍낙엽이라는 말인데 아주 강성 당심반에 확 휩쓸어 버렸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지사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내가 보기에 경기도는 누가 지금 민주당의 후보가 됐건 간에 민주당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지역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추미애 지금 후보자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선이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추미애 의원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완전히 싹 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돼서 만일 경기도 지사가 됐다. 이것도 역시 여성 도지사는 처음이에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경기지사로 당선이 되면 경기지사를 넘어서 또 다른 소위 욕망을 가질 거라고 난 봐요. 욕망이요? 지금 2026년인데 말이죠. 4년 뒤 2030년은 대통령 선거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죠. 거기에 욕망이 있을까요? 당연히 그런 욕망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추미애 대통령 후보. 그렇게 보세요? 나는 보기에 민주당의 여러 대권 참용 중에 하나는 될 거라고, 본인이 상당히 열정적이고 아주 급진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다다는 것은 내가 잘 알고 있지. 열정은 좋은데 급진은 좀 문제 아닙니까? 그야 이제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고 봐야 하는지. 우리 추미애 육선 의원의 약간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추미애 의원이 육선으로 당선이 돼가지고 지난번 국회의장 선거에 참
다크호스로 처음에는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떨어졌어요, 근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은데 의원들 사이에서 그게 거부당하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놓치고 만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자기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지 자기가 더 이상 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번 너무 중요해서요. 지난 6일에 인천의 그 현장 최고위원회의라는 걸 했어요. 참 오랜만에 그 현장에 간 셈인데 여기서도 윤상현 의원, 오선이죠. 아주 강한 소리, 쓴소리를 또 들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발생했네요. 예, 그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가 보는 인천 민심 정말로 처참할 지경입니다. 아시다시피 수도권 민심 빙하기 그 자체입니다. 당이 중앙에 변하고 혁신한다는 비상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우리 후보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처참하다. 당이 비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아주 대놓고 장동혁 대표의 이선 후퇴를 얘기했습니다. 이선 후퇴 해야 되겠습니까? 지방선거 전이라도? 내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저런 소리를 누구한테 직접 듣지 않더라도 본인이 지금 현재 상황을 갖다가 제대로 관찰을 할 것 같으면은 자기가 어떠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잘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은 장동혁 지금 대표는 현 상황과는 전혀 괴리된 상황에서 자기 처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누가 얘기를 해도 그냥 한쪽 귀로 들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별다른 큰 변화를 갖다가 유도해낼 수가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이 온다고 해서 그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앉아서 무너집니까? 이미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벌써 사람들은요, 그 지방선거 후에 있을 혹은 그 전에 있을지도 모를 당권에 또 집중하는 당의 변화를 위해서 당의 그 당권 대회 여기에 집중하는 모습도 실제로 많이 눈에 띕니다. 이런저런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그거는 전망하십니까? 당의 이런 모양까지 오게 되는 과정을 갖다가 지켜본 이 국민의힘의 중진들이 그 중에서 누가 지금 또 당권을 장악해 보려고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당이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네. 내가 보기에는 뭐 지금 장동혁 지도체제라고 하는 것이 선거가 끝나고 나도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선거에 대한 본질을 갖다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전국적인 큰 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날 것 같으면 자기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된다는 걸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별다른 내가 보기에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져 있는데 지금 일부에서 내가 다음에 당 대표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내가 보기에 대단한 착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이 지자체 선거에서 완전히 패배를 하고 날 것 같으면은 아마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당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선거에서 꼭 이기기를 바라는 건데 당이 제대로 선거 준비를 못 해가지고서 패하고 날 것 같으면은 그 당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당원들의 움직임이 주목되겠군요. 예, 그 당연히 그러니까 당원들의 지금 현재는 뭐 당원의 생각이 일정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내가 보기엔 지자체 선거가 끝나고 날 거라면 당원의 생각 자체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 봐요. 지방선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네. 그 상황을 또 역시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번 지자체 선거도 중요하지만 2년 후에 실시될 총선거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러니까 2028년 총선을 준비해야 될 지금 상황이에요. 이번 지자체 선거 끝나면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2028년에 총선에서 지금 이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의석밖에 못 얻어 나는 솔직히 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여야가 균형을 맞춰서 갈 수 있는 역량을 배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량을 갖다가 국민의힘이 배양을 못할 것 같으면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고 나는 봐요.
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변화된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 이 경제 상황, 사회 상황 모든 분야를 갖다가 망라를 해가지고서 우리 당은 뭐를 하는 당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2028년 총선에도 무너지게 되면은 2016년, 2020년, 2024년, 2028년 4연속 최악의 상황에서 아주 괴멸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민주주의 위기가 닥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민주주의가 그래도 제대로 발전할 것 같으면 두 당이 그래도 비슷비슷하게 가야만이 서로 견제를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건데 한쪽이 너무 일방적으로 가버릴 것 같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장래를 위해서 굉장히 불행한 건데 그 책무를 갖다가 국민의힘이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달려 있다고 봐요.